오늘 첫 시간은 요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92년도에 완전히 쓰였고 출판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어디 써놨을 텐데 그걸 안 썼구나.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로는 98년도에 번역이 됐습니다. 1998년도에 번역됐는데 범양사 출판부. 제가 원래 다 쓰는데 이상하게 안 썼네요. 1페이지에.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양해 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는데 제가 또 막상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사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 만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책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두뇌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두뇌에서 의식이 어떻게 발동되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 이렇게 좀 나누어 보면 되겠습니다. 두뇌와 마음에 관한 공부를 해보자고 제목을 걸었는데 이 공부를 왜 할까 하는 문제고, 또는 혹은 달리 말하고 왜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두뇌를 갖고 있고 마음을 발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인간이라는 존재 또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뇌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특히 사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철학에서 큰 주제가 되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자, 생각하는 나, 이걸 중심 태질을 내세웠기 때문에 특히 그러합니다만은 마음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마음을 아는 방법이 어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내성이라 그래가지고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하는 이거 왜 이러나, 흥분을 하나. 내성 그러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걸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따지자면 직관이란 말도 막 쓰게 되고요. 직관을 쓰되 앞에다가 내적 직관 이런 말을 이제 써서 내가 나를 스스로 내 마음을 생각해보고, 조금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해 본다 이런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쓰면서도 조금 한 개 더 보태면 논리적인 분석 이런 게 이제 같이 결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체로 의식이다, 마음이다 이런 거 연구하는 철학자들, 저도 이렇게 한때 의식, 조금 달리 말하면 마음입니다. 의식과 마음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의식을 아주 세밀하고 본격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탐구했다라고 하는 철학이 현상학입니다. 후설의 현상학, 특히 에드문드 후설의 현상학인데, 요 지금 내성 그러는 것은 심리학적인 방법이고요. 에드문드 후설 같으면 무슨 에포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판단 중지 그래가지고요. 간단히 말하면 전통적인 심리학이나 철학은 이런 어떤 내적 직관에 의거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옛날부터 물론 이제 데카르트에서부터 있었다고는 할 수 있는데 두뇌에 관한 이렇게 연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니까 이게 관찰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있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오늘날에 컴퓨터 같은 이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그런 두뇌의 바탕을 두고서 마음을 연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두뇌에 입각해서 마음을 혹은 의식을 말하자면 설명하고자 하는 이 설명입니다. 여기는 어쩌면 설명이 아니라 여기는 기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설명이 됩니다. 설명이 된다는 것은 어떤 설명은 기본적으로는 원인에서 결과를 분석해내면 설명이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하는 데는 물론 법칙이 플러스돼야 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건 달리 말하면 종전에 유물론적인 시각을 유물론적인 입장을 그대로 좀 더 정치하게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누워서 침 뱉긴지 모르겠는데요. 두뇌 공부하고 마음 공부 이러다 보면 에드먼트 후설처럼 막 의식 자체를 막 스스로 물고 늘어져 가지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이 정말 허수고 행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후설 공부를 한 10년 했는데요. 그 후설 가지고 학위를 받고 하긴 했는데 그것조차도 두뇌에 관한 생각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음 혹은 의식을 이렇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게 되면 물론 접근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다르고 합니다만은 어떤 기초 제공에 있어 가지고 기초를 제공한다, 기반을 제공한다, 조금 철학적으로만 정초한다 이런 말도 쓰는데요.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이 두뇌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 의식 자체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구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그런 예비적인 생각을 하고 요즘 더군다나 요즘 여러분들 뭐 두뇌와 마음의 문제는 AI 문제죠. AI 문제인데 이 AI라고 할 적에 보통 인공지능 그러죠. 인공지능 그러는데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할 때 인텔리전스라는 말이 보통 지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인공지능 그러는데 사실 철학 쪽에서는 그건 지성이라고 보통 번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따지자면 인공지성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어떤 번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뉘앙스상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계가 인공지성을 발휘하니까 인공지성을 발휘하게 되니까 우리도 그러면 인간도 지성을 발휘할 때 그게 기계적인 방식, 기계를 바탕으로 해서 발휘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기계는 뭔데 이러니까 두뇌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뇌의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 지성이 생겨나고 그게 작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전반적인 구도 속에서 두뇌에 관한 연구가 급격하게 이루어졌는데 전에는 그냥 두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과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이랬는데 요즘은 인지과학적인 틀 속에서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근데 이 과학자가 붙었습니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정신적 활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은 그 외에도 뭐 감정, 욕망 이런 거 다 다루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인지과학이라고 할 때 인지는 코그니션 그러죠. 코그니션. 그래서 인지라고 하는데 그죠? 이 코그니션 그런 것이 인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지성적인 정신적 활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연동되어서 감정, 욕망, 뭐 본능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인지과학, 코그니티브 사이언스 해가지고 인지과학 그런 것이 이제 요즘 최첨단 학문으로 이야기됩니다. 인지과학이란 말은 1973년도에 처음으로 쓴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신생학문입니다. 인지과학은 신생학문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인지과학에 동참한다 할까 가담한다 할까 하는 학자 내지는 학문 분과가
너무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 하다 보니까 진화론 이것도 같이 들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니까 인류학 이런 것도 들러붙게 되고, 철학 들러붙게 되고, 수학, 물리학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로봇공학 이런 거까지 다 결합이 돼가지고서 이른바 융합학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최첨단의 융합학문이 인지과학이다.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다. 이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즘 그러니까 그게 뭐 융합학문이 되다 보니까 좀 뭐 공부를 조금 실감나게 한달까요? 좀 현실성 있게 한다는 학자들은 거기에 상당히 몰려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반열에 속하지는 못하고요. 인지과학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발표한 적도 없고 이런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의식을 염두에 두고 또 저는 몸 철학, 몸에 관한 공부도 좀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특히 몸 연구를 할 때는 이 두뇌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두뇌 연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책도 예전에 좀 읽었는데 다시 이번에 끄집어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자인 에델만은 1972년에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생물학자입니다. 생물학자인데 의학상을 받은 걸로 봐서 이게 또 생물학과 의학은 뗄래야 수 없잖아요. 특히 면역체계 연구로. 이 면역체계가 참 묘한 뭐가 있는데 우리 몸 속에서 면역체계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어떤 자율적인 나름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가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야가 바로 뇌과학을 바탕으로 한 의식 이론입니다. 뇌과학을 바탕으로 한 의식이 뭐냐, 의식이 어떻게 발동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의 책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는 1992년에 출판되었는데요. 1992년이니까 좀 제법 지나가긴 했죠. 그런데 이 책을 출판하기 전에 1978년에 그의 독특한 이론인 신경다윈주의, 나중에 좀 보게 될 건데요.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두뇌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두뇌에는 컴퓨터하고 달리 우리 두뇌에는 진화의 흔적이 잔뜩 배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 두뇌가 갑자기 뭐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뭐죠? 수십억 년 전부터 해가지고 굳이 따지면 30억 년 전에 진핵세포라고 하는 게 생겨나가지고 한 20억 년 전에 원핵세포가 나오고 등등 뭐 이래가지고서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놈들이 나오게 되니까 세포가 결합돼가지고 움직이는 놈이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두뇌가 살살 생기기 시작했다. 참고로 여러분들 두뇌의 발생은 진화론적으로 운동과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는 놈은 두뇌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딱 정착되어 있죠, 한 자리에. 그러다 보니까 요놈들 이렇게 해서 식물한테 좀 미안한데요. 이 식물들은 두뇌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은 바늘과 콕콕 막 이파리를 찔러도 아프다고 느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는 뭡니까? 바늘과 폭 찌르면 난리법석이 나죠. 움직이는 놈들은 대체로 크든 작든 또는 뭐 단순하건 복잡하건 그런 두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미묘한 현상을 드러내는 게 있는데요. 그게 우렁쉥이, 그러니까 멍게하는 겁니다. 멍게. 요 놈은 여러분들 바다에 들어가 바다 속에 뿌리를 내리고 딱 서 있습니다. 동물인데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식물처럼. 그러니까 이제 해녀들이 그걸 똑 따면 되는 겁니다. 하는 건데 뽑으면 되는 건데. 멍게는 두뇌가 없습니다. 동물인데. 왜냐하면 딱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멍게가 자리를 잡기 전에는 바닷속에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멍게의 유충들은 바다에 떠돌아다니는데 그 유충은 두뇌가 있는 겁니다. 유충 시절에는 두뇌가 있다가 탁 정착을 하고 뿌리를 탁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두뇌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로 봐서도 두뇌와 운동은 직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운동은 반드시 감각과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감각과 운동 이것은 모든 행동의 기본이긴 한데요. 나온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뇌의 어떤 연결 방식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만 간단하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감각기관이 있고, 그죠? 감각기관들이 온갖 게 다 있습니다. 뭐 우리 피부는 전체가 감각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눈, 코, 귀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여기 이제 감각기관에 자극이 주어지면 감각기관들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호를 만들게 되겠죠. 이 신호는 결국은 보면 전기신호입니다. 전기인데 이것이 전달되는 데에 작동하는 것 중에 또 다른 게 화학물질입니다. 화학물질이 같이 작동하지 않으면 전기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가 그러면 이제 뇌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다음에 뇌에서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서 뭐죠? 이 신호, 뇌나 신호긴 신호입니다만 이것도 전기화학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이래 가지고 출력이 된다. 이게 됩니다. 이건 출력이 돼 가지고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근육이라든지 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도 근육도 있고 합니다만 내분비선이라든지 이런 데 다 연결돼 가지고서 이것들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봅시다. 여기에서는 감각, 그죠? 여기에서는 뭡니까? 운동.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을 연결하는 것이 두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과 운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양항이다. 항상 붙어 다닌다. 그래서 감각운동적 도식 이런 말도 있고요. 감각운동적 선음, 사고 이런 말도 쓰고 막 이럽니다. 이런 걸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신경다윈주의 이것은 진화, 두뇌가 이렇게 발달되어 오는 데 있어 가지고서 진화적으로 발달되어 오는 그것이 두뇌에 말하자면 반영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경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를 담은 책이 정신적인 두뇌, 담은 책인 정신적인 두뇌를 출판했고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1988년 갓 태어난 아이의 두뇌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신경 연결망이 어떻게 태아가 발달하는 동안 확립되는가? 여러분들 태아는 어떻게 생겨납니까? 단세포, 즉 수정란, 그죠?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수정란, 단 하나의 세포. 그것이 자꾸만 분열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손도 만들어지고, 두뇌도 만들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워낙에 이 신경생리학자 또는 생물학자 이러다 보니까 요걸 연구를 한 겁니다. 태아 때부터 어떻게 두뇌가 형성되는가, 발달되는가. 그래가지고 태어났을 때에 그렇게 막강한 인간 두뇌가 생성되는가, 이런 걸. 그러면서 그걸 위상생물이라고, 토포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출간했고, 1990년에는 의식에 관한 그의 이론을 확장해가지고 기억되는 현재라고 하는 또 책을 출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뒤에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책인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이건데요. 이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는 원제가 그 위에 세 번째 줄 있죠. Bright Air, Brilliant Fire 써놨는데요. Bright 뭐 밝은 이래야 됩니까? Air 뭐 공기 뭐 이렇게 되겠고요. Brilliant 화려한 뭐 이렇게 됩니까? 뭐 또는 뛰어난 이런 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제목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번역하면서 이 번역자가 황희숙 선생이라고 저하고 아주 잘 아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다름없는데 이 황희숙 교수가 옛날에 번역하면서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라고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내용을 봐가지고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의 기본 의도를 살펴봅니다. 에델만은 이 책을 쓴 목표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가능하면 이제 에델만이 한 말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했으면 싶고요.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이걸 읽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의 속도를 높여서 제가 빨리빨리 말하더라도 의식의 속도를 높여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갖는다는 것, 안다는 것,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겠지만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그것을 과학의 문제로 다루려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게 뭐냐니까 왜 마음, 의식 안다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잘 안 되니까 너무 복잡한 데다가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물질적인 기반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물질적인 기반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관련된 실험기구라든지 관찰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었고 하니까 그걸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신경과학의 대두 때문이다. 신경과학.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신경과학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면 대단히 선진적인 학문적 사유를 하려고 한다 또는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뇌에 관한 지식들이 폭발적인 속도로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는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대상이 바로 두뇌다라고 보는 겁니다. 애들만이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대상의 비밀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의 전반적인 목표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 거꾸로 이야기 이제 번역을 달리 하면요. 과학적으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보이겠다 이겁니다. 야심만만한 겁니다. 이 목표를 삼은 게. 자, 제가 뭐 셀레버를 붙여놓은 것은 대략 반복하는 것은 다름없습니다. 의식에 관한 과학을 펼쳐 보이겠다라고 하는 의식과학이죠. 말하자면 의식과학. 그것이 신경과학의 폭발적인 발달로 가능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의 목표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과학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정신활동이다 이렇게 봤고요. 정신 자체가 따로 있다 생각했습니다. 두뇌하고는 아무 원리적으로는 두뇌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따로 있다. 그래서 정신을 실체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신경과학을 바탕으로 한 마음에 관한 혹은 정신에 관한 이론들은 전부 다 마음 또는 정신 혹은 의식 이런 것들은 실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걸 아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럼 실체는 뭐냐? 실체는 결국 따지자면 두뇌입니다. 두뇌라고 하는 물질이고 두뇌라는 물질에서 말하자면 비실체적인 또는 속성적인 기능적인 이런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실제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뇌가 깨지거나 이러면요. 죽지는 않았는데 두뇌 깨지고 이러면 약간 정신이 올바르지 못하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치매 같은 겁니다. 알츠하이머예요. 근데 L-도파민 부족에 의해 가지고 이게 알츠하이머 걸리면 두뇌 자체에서 화학물질의 이 관계, 전기화학적인 그런 작용이 완전히 제대로 안 돼가지고서 정신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정신은 두뇌에 의거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신이 이상해서 두뇌가 그렇게 되겠다고 볼 수는 없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는 좀 드물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일단 보고요. 그동안 의식은 철학이나 심리학의 핵심 주제였죠. 예컨대 현상학을 처음으로 만든 후설은 엄청나게 글을 많이 썼습니다. 책이 막 무지무지 많은데요. 그 수많은 저술들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의 정체를 밝히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후설 현상학에 막 빨려 들어가고 완전히 거기에 막 이렇게 침잠하게 되면 늘 의식만 떠오르게 되고요. 바깥 세계를 볼 때도 마치 모두가 의식의 내용이다라고 자꾸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길 가다가 사고 나고 이럽니다. 물질적인 관계에서 모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내 의식에 이제 반영된 풍경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위험해지죠.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면은 자신을 처음으로 심리학자라고 불렀고, 여러분들 심리학이라는 것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빌헬름 분트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구축했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183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좀 독특한 분과 학문으로 철학으로부터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트는 심리학을 뭐라고 했느냐면요. 직접적인 주관적 실제입니다. 실제를 통해 전반적인 경험을 검토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실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법칙을 찾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주관적 실제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오로지 각자의 내적인 관찰, 아까 제가 내성 그랬죠. 내적인 관찰, 즉 내성에 의해서만 기술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두뇌에 대한 연구 필요 없는 거죠. 내 스스로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바깥에 막 자극을 줍니다. 종소리를 울린다든지 이상한 또 근데 뭐 색을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고서 그걸 적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실험 심리학의 또 이게 시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불러갖고 어떤 실험실 안에 딱 넣어놓고 자극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 마음이 어떤가를 기술해보라 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회가 모아놓은 어떤 자료가 한 10만 개쯤 됩니다. 그 10만 개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봐가지고서 이게 이런 자극 주니까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하는 거 있죠. 그런 공통적인 뭔가를 뽑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칙을 찾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뭐 잘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다가 또 뭐 프로이트가 나타나가지고 또 무의식적인 세계 이걸 또 이야기해버리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아무리 성찰하더라도 내 무의식의 세계에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프로이트가 등장해가지고 무의식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심리학은 또 자기의 내성에 의한 심리학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표층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 되고 이러니까요. 자, 아무튼 분트 나름으로 심리학을 생리학적인 기반 위에 세우고자 했으나 생리학을 또 신경을 많이 쓰긴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주관적 실제에 대한 내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에게서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의식이 어떻게 두뇌에서 생겨나는가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피험자에게 기술하라 해가지고서 그걸 나중에 보고서 각자에게 직접적인 주관적 실제, 의식에 떠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두뇌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아무리 생리학을 했다 하더라도 두뇌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겨나는 걸 설명할 수 없던 겁니다. 마음의 사회, 만약에 마음의 사회를 넣게 되면 또 그것보다 좀 못한 거 빼고 이것보다 못한 거 빼고 뭐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자 마빈 민스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마음을 설명해야지 그렇지 않고 마음을 가진 것으로서 마음을 설명하는 것은 순환 논리에 불과하다고 해서 전혀 마음에 관한 과학이 될 수 없고 마음에 관한 제대로 된 설명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아까 분트가 쓴 거 한번 보세요. 분트가 직접적인 주관적 실제를 뭐죠? 그게 이제 마음이라고 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이 기술을 하죠. 마음을 가진 피험자가 마음으로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음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고 기술에 불과하다 이거죠. 아까 기술과 설명은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되면 과학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한 과학 이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건데 그 원칙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을 설명을 해야 된다. 에델만이 마음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참고로 마음의 사회는 1985년도에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에델만의 이 책은 1992년에 나왔다 했죠. 에델만이 마빈 민스키가 쓴 마음의 사회를 안 읽었을 리가 없습니다. 다 읽고 반영을 했을 겁니다. 배척할 건 배척하고. 에델만이 마음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이러한 민스키 생각과 거의 같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델만은 이 책을 저술하면서 자신이 취하는 근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대과학에서 물질은 과정이라는 말로 재인식되어 왔다. 이 말 참 어려운 말인데요. 물질은 과정이다. 물질, 현대 물리학에 있어갖고 물질이 어디서 나왔을까 할 때 물질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에너지죠.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파동을 일으키면서 막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물리학에서는
아직까지 약간 가설적인 단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촉근 이론 그런 게 있거든요. 촉근. 이 촉근이 아주 짧은 길이를 갖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끈이니까 길이가 있겠죠. 아주 짧은 길이긴 한데 뭐 길이가 있다고 하기도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놈이 문제는 너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끈이라 생각합시다. 끈이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요 하얀 너비가 있잖아요. 모든 끈은 있는데 이 희한하게 현대 물리학에서 촉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길이만 있는 거예요. 길이만. 그게 도대체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두께가 없으니까 따지자면 너비가 없으니까 그냥 길이 자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자체만 있는 그 촉근이 1초에 1조 번쯤 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조 번쯤 현대 물리학에서. 그런데 만물이 그 촉근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있어 보이는 것은 우리 지금 지각하고 관계에서 막 나오는 거고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길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래. 너비가 없다. 펼쳐진 너비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물질 그러면 다 너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마치 불교의 색적 시공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는 양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인데 그걸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물질의 특별한 형태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마음을 물질의 특별한 형태로 이해한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런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 물질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신 혹은 마음은 여러 물질들 중에 아주 독특한 형태다 이렇게 보진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은 거꾸로 뭐냐 하니까 마음은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물질의 특별한 배열에 따른 특별한 종류의 절차다 이겁니다. 마음은 절차다, 프로세스다 이겁니다. 프로세스, 절차는 프로세스만. 마음은 절차다. 절차니까 뭐 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이 진짜고, 그죠?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게 진짜고, 절차라고 하는 것은 좀 추상적인 거죠, 사실은. 절차는. 제가 여기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여기 지금 의자가 있는데 가다가 피해야 되겠죠. 피하는 절차 등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는 난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저지요. 근데 절차는 따로 여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죠. 그 절차가 합해진 걸 프로그램이라고. 그 프로그램을 짤 때에 아주 계산적인 방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 절차를 계산적인 식으로 만든 게 알고리즘이고 그런 알고리즘들이 쫙 결합된 것이 흔히 말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분들 뭐죠? 타이프만 치는데 막 화면에 막 글자가 파파파 한글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고 쫙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쳤길래 그렇게 나올까 이런 겁니다. 단순히 두드렸을 뿐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 두드리면서 들어오는 자극, 이 글씨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까 똑같이 타이프를 치는데 엑셀, 그죠? 포토샵 똑같이 뭐 또는 뭐죠? 아래 한글 등등 이렇게 막 따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절차라고 하는 그런 건데 이 절차가 마음이다. 근데 물질이 아주 독특하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배열이란 말 대신에 배치라는 말도 씁니다. 배치. 그래서 현대 이 지금 인지과학이라든지 두뇌과학이라든지 이쪽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낱말이 따지자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 이런 것들이 어떤 배열로 되어 있나. 구성 요소들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되고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타나는 결과는 전 다르다는 겁니다. 물질이 어떻게 배열되면 마음을 발동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배열되면 마음이 거기에서 발동되고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두뇌에서 마음이 발동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다 인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두뇌는 뭐죠? 독특한 뭐죠? 물질의 배열이라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게 배열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 개는 개대로 독특하게 두뇌가 배열돼 두뇌를 구성하는 물질이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개의 의식을 일으키는 거고요.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신경계가 독특한 물질적인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렁이의 아주 단순한 의식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주장인데요. 마음은 물질의 특별한 배열에 따른 특별한 종류의 과정이다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물질은 당연히 두뇌를 이루는 뉴런들을 지칭합니다. 뉴런들. 물론 뉴런을 더 또 세밀하게 쪼개고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쪼개고 들어가면 결국은 분자에서 나중에 먼저 원자가 나오겠죠. 그 원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원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배치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물질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탄소입니다. 탄소. 탄소인데 전부 다 탄소로 되어 있는데 배열이 탄소끼리의 배열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서 흑연이라고 하는 시커먼 게 나오는 거 하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너무너무 멋진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전혀 흑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독특한 게 나옵니다. 이 전부 다 다이아몬드가 바로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흑연도 탄소로 되어 있어요. 참고로 최근에 그동안에 세상에는 순수 탄소로 된 게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새로 하나 만들어낸 게 탄소 나노튜브 그런 겁니다. 탄소 나노튜브를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탄소 나노튜브는 이 탄성이 부러지지 않는 성질이 탄성입니다. 부러지지 않는 탄성이 깡철의 약 200배쯤 됩니다. 깡철에. 여러분들 깡철 구면 이렇게 휘어지면서 놓으면 ting 튕기는 거 있잖아요. 그 깡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옛날 시계에 밥 준다 그럴 때에 안에 보면 태엽 있잖아요. 그게 깡철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그 탄성이 참 좋습니다. 탄성이 좋다는 이야기는 잘 안 깨진다는 거예요. 안 깨진다.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가지고서 아주 얇게 방탄조끼를 만들어도 탄환이 통과를 못 해요. 왜냐하니까 탄환이 통과를 하면 끊어져야 되는데 이놈은 안 끊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탄소 나노튜브. 그래서 이제 순수 탄소로 된 새로운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뭐냐니까 이런 물질들이 전부 다 탄소로 되어 있지만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탄소들끼리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배열 배치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질로 되어 있는데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두뇌가 되기도 하고 허파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 발톱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니까 뉴런끼리 연결 방식을 지칭하는 문제는 마음을 특별한 과정으로 본다는 겁니다. 특별한 과정 대신에 절차라고 하면 됩니다. 프로세스. 이는 방금 말한 민스키 입장과 동일한데요. 민스키는 각각의 마음은 더 작은 많은 절차들로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 각각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절차들, 작은 절차들. 또 그러면 그런 절차들로 된 마음이 있으면 또 이쪽에 또 다른 절차들로 된 마음이 있고 이 두 개가 또 연결되면 더 복잡한 마음이 또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각각은 다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 절차들을 막 결합하면 복잡한 게 나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예컨대 마음을 주로 발동시킬 때 지성적인 마음을 한 3살 정도 애가 지성적인 마음을 발동시킬 때의 그 절차는 우리가 지성적인 걸 발동시킬 때 하고 비해서 절차가 좀 간단한 거죠. 미적분을 풀 수 있고 막 하는 이런 절차 있잖아요. 이런 절차는 복잡하잖아요. 복잡할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마음은 대단한 절차다. 어떤 절차? 뉴런들이 작동하는 절차. 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어떤 방식으로? 뉴런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고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에 따라서 절차가 다르겠죠. 뉴런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순차적인 배열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안 돼 있고 여기에서 갔더니 요놈이 이렇게 갔다가 요놈이 여기에 갔다가 요놈이 또 여기에 갔다가 요놈이 여기에 갔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절차가 좀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 더군다나 이렇게 된 걸 배치를 바꾸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연결되긴 되는데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망을 형성한다. 이게 다 배치 문제입니다.